안녕하세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3차 시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2007년도 4월 27일 날 통과가 됐고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배경을 잠깐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2000년도죠. 2000년도는 우리가 노인 인구가 7%가 넘어서는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가 넘었으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때 2000년도 8월 15일 날 8.15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물론 본인이 알으셔서 했을 수도 있고 또 참모들의 조언이 있어서 할 수도 있죠. 처음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도 노인 문제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 하셨죠. 그 뒤에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세계 도처에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있다, 그게 바로 노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 추진 기획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노인 정책 추진 기획단장에 이제 차흥봉 씨, 그때 당시에 아마 그 복지부의 그 차관으로 있었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기획단장에 대해서 여러 공청회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보다도 더 빨리 고령화가 진행된 독일을 따라갈 거냐, 일본을 따라갈 거냐 굉장히 고심을 했었죠. 그래서 13개 지역,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3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뮬레이션, 가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1차에 가장 먼저 한 데가 그 수원이죠. 그리고 13번째가 전라북도 익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지역을 쉽게 해서 어떤 가상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온 결과들이 있죠. 그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당이라고 그랬고 한쪽은 열린우리당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한나라당에는 뭐 정영근 의원이라든가 고경화 의원, 또 열린우리당에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셨던 장양숙 의원이 계셨습니다. 아마 장양숙 의원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했는데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특히 장양숙 의원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 문제를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도 포함해야 된다, 그걸 굉장히 쉽게 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장애인 문제를 5년 뒤로 미루자 해서 합의가 된 게 2007년도 4월 27일 날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 7월 1일부터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진행이 됐죠. 중요한 것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양성이 상당히 과제였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2008년도 2월 1일부터 쉽게 해서 요양보호사 양성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240시간 교육만 받으면 아마 요양보호사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요양보호사가 소위 말하는 장기 요양에 의한 국가 자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광진구 쪽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혜숙 의원이 아마 2009년도 말에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명색의 국가 자격인데 어떻게 시험도 안 보고 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을 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고 그걸 이수한 사람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시험에 합격한 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은 아마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요양보호사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골자가 뭡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골자는 바로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이 우리가 노인하면 65세 이상을 말씀을 하죠. 혹시 고령자는 몇 세 이상일까요? 지금 고령자는 우리가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심신이 불편해서 마음과 몸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완전한 보호를 받든지 부분적인 보호를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국가가 뭘 주겠다? 급여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64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 이런 분들도 국가가 급여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은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을 얘기하죠. 이런 노인성 질환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국가가 급여를 주겠다. 근데 어떻게 급여를 줄 것이냐? 현금으로 줄 것이냐? 현물로 줄 것이냐? 이건 현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어르신이 심신이 불편해서 국가로부터 등급을 받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100만 원어치 뭘 줍니까? 서비스를 주고 그 대신 어르신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국민건강보험단으로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서 요양보호사 급여도 주고 시설도 운영하는 하나의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쉽게 해서 장기 요양 쪽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의 그 등급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판정 절차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이웃에 계신 어르신이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장기 요양 보험을 어떻게 신청을 할 것이냐. 이건 이제 해당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이 공단의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해서 장기요양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을 할 때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할 수도 있고 친족이라든가 또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공단에서는 이제 방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그런 공단 직원, 즉 사회복지사라든가 이 간호사 이런 분들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신체 기능은 12개라든가 인지 기능 7개 항목이라든가 행동 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항목, 재활 10개 항목. 예를 들어서 이제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쉽게 해서 이 항목별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은 말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서 작성된 그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1차적으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단이 조사 결과서라든가 의사 소견서 등을 바로 등급 판정위에 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해서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매겨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말 그대로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95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장기요양 2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이건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요양 3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래가지고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4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의 장애로서 하나의 그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러니까 3등급은 부분적으로 필요하지만 4등급은 일정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에서 60점 미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 5등급이 이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5등급은 대개 이제 경증 치매라든가 이런 경우에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은 치매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이 하나가 신설이 되는데 인지 지원 등급입니다. 이건 45점 미만인데요. 치매 대상자로서 경증 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도부터 신청 기준이 이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 악화라든가 지연을 위한 주야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급이 바로 인지 지원 등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ADL이다 해가지고 하나의 우리가 ADL과 IADL이 있습니다. ADL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인데 옷 벗고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이런 부분들이 쭉 있죠. 화장실 사용하기. 근데 IADL은 조금 더 시장복이라든가 전화 걸기라든가 외출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판정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등급이라든가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라든가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 인정서가 있습니다. 이 인정서에 바로 적절한 서비스 내용이라든가 횟수라든가 비용을 담은 이런 하나의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 그렇죠? 장기요양 인정서하고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 후에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재가 서비스, 재가 급여가 있고 시설 급여가 있는데 이제 재가 급여 같은 경우는 방문 요양이라든가 방문 목욕, 또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또 기타 재가 급여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그런 방문 요양이라든가 방문 목욕, 또 방문 간호, 여러 가지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이런 데에 어떤 신체 활동이라든가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우리가 재가 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가급여 서비스 중 방문 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서 기본 간호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방문 간호의 내용은 절대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방문 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그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요양은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라든가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걸 방문 요양이다. 또 방문 목욕은 장기 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걸 말하고요.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 요원인 바로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서, 즉 방문 간호 지시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간호라든가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들을 제공하는 것을 바로 방문 간호의 급여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 보호해서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이런 어떤 그 신체 활동, 심신 기능 유지라든가 그런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주야간 보호의 어떤 급여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단기 보호는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이라든가 심신기능 유지라든가 그런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라는, 이게 이제 단기 보호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뭐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라든가 또 일상생활 지원이라든가 인지기능 유지, 또 어떤 향상에 필요한 그 용구를 제공한다든가 가정을 방문해서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타 재가급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재가급여가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평소에 생활하는 말 그대로 이제 친숙한 그러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으로서는 의료라든가 간호 또 요양 서비스가 이제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는 것하고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급여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시설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입소해가지고 신체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심신기능 유지 또 향상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받는 것을 우리가 시설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뭐 이렇게 요양시설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전문 요양시설, 유료 요양시설, 무료 요양시설, 뭐 실비 노인 요양시설 이렇게 쭉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하고 말 그대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다. 즉 그룹홈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노인 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이라든가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이건 뭐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또 여건, 뭐 어떤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정과 같은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시설급여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으로서는 의료라든가 간호, 요양 서비스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즉 지역사회와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고 싶다. 그러니까 즉 가족, 형제, 이웃과 떨어져 지낸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1차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